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6분 경이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내용은 미증시 급락과 관련해서 코멘트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좀 주식 걱정은 싹 잊고 맘 편히 보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빠져서, 미증시가 빠져서 다들 좀 불안한 마음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왜 조정을 받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이슈였어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난 1월부터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긴 해요. 언제부터? 2014년부터일 거예요. 네, 2014년부터 이미 그 전후로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악재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계속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미국과도 유럽과도 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어떤 첩보가 있었나 봐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2월 16일 날 침공을 할 것이다 라는 첩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유럽 동맹국들, 주요 이제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이 2월 16일로 예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화상회의에서. 그래서 좀 더 보면은 러시아가 16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시작을 할 것이며, 심지어 미사일 공격과 사이버 공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100%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 네, 하지만 한 영국 측 관계자는 해석이 다르다. 침공이 임박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협상과 단합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정부는 어떤 러시아의 침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국 대사관을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1월 달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1월 25일날, 네, 그러니까 1월 24일에서 1월 25일날 나왔던 뉴스예요. 그때에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미 그때 내렸다고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바이든이 유럽의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동시에 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의 미군들 수천 명의 어떤 군용기 내지는 또 이제 전함 이런 것들을 동유럽에 배치하는 어떤 준비태세에 돌입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침공을 했다고 쳤을 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다. 자,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질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세계대전이죠. 맞죠? 이거는 세계대전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이든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물리적 충돌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거든요. 가장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 건데, 이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극히 낮다. 자, 코로나 2020년 3월달 이미 그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것은 3월이죠. 3월 19일날 최저점 찍고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서 아직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이,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예.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지지율을 의식을 해서 증시를 항상 신경을 써요. 항상. 페드도 그렇고 특히 미국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신경을 쓰는데,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정말 극히 낮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그 군사력이 군사 그 강대국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두 나라가 부딪히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좀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12일 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뭐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도 보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갈등은 2014년 전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그거를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다 견제를 해왔었죠. 미국도 못하게 자꾸 반대를 했었고,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재점화가 된 것 뿐입니다. 여튼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각양각색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왔고, 그럼 그럴 때마다 글로벌 증시 내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번에도 한번 사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북한이죠. 자, 2010년도입니다. 5월 25일 날, 그 당시에 2010년도 5월이었으면 이제 한참 유로존, 네, 유로존의 재정 적자 이슈가 불거졌을 때였습니다. 뭐 그때 그리스가 뭐 탈퇴를 하니,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몇몇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을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북한의 전투 준비설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던 거죠. 북한이 갑자기 전군 전투 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보시면 코스닥이 장중에 8%. 8%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16%에서 진짜 17% 정도는 빠졌다 소리예요. 20% 정도는. 16에서 약 20% 정도는 하락했다. 하루 만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급반등이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이날 털렸으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음은 2010년도에 좀 가슴 아픈 일이었었죠. 북한의 아주 얼어 죽을 북한 놈들의 연평도 포격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4%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네. 올라갔다가 쌍바닥 또 올라갔죠. 그죠? 자, 그 다음 13년 4월에는 또 북한에 리스크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 국방부가 북한의 어떤 전쟁 위협에 대응하려고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괌 기지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갑자기 악재로 작용했었어요. 이게 이날입니다. 이 이후로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예요. 자, 14년 8월에는 이때는 이제 미국의 시리아 타격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죠? 네. 오바마를 비롯해서 뭐 여러 안보 라인이 모두 나서서 오방과 전방위로 접촉하며 군사 행동에 착수할 경우에 대비한 공조 체제 가동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전쟁이라기보다 일방적인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임박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헤이글 장관은 오바마가 명령을 내리면 즉각 군사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정부도
서방 국가들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할 것이다.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니까 또 국제 유가도 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은 이런 소식으로 장중에 마이너스 2.4% 급락 출발한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왔고 그게 단기 진 바닥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는 장중에 2%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게 최저점 진바닥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전쟁 위기로 하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공포에 금융시장 요동. 특히나 러시아 증시는 11% 급락. 네. 11% 급락. 자, 내용 읽어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으로부터 언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최후 통첩서를 부인했다. 결국 뭐 루머였던 건가요? 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별로 데미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데미지가 별로 없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일 개파락 출발했어요. 했지만은 그게 또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죠. 네. 자, 14년 5월입니다. 우크라이나 악재 트위터 옵션 만기일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때도 우크라이나 악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갑작스러운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이슈도 계속 반복이 되면 희석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보면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언론에서는 전쟁을 우려하는 러시아 국민이 대다수다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이번 달 진행되는 대선을 앞둔 힘겨루기 정도로 보인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 이 또한 마찬가지의 단발성으로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하루 살짝 한 1.4% 빠졌죠.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4년 8월 달인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 코스피가 1% 빠졌는데요. 이라크의 공습 승인 이슈가 있었어요. 서방과 또 러시아의 대립이 경제, 전쟁, 이때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이슈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바마의 이라크 공습 승인까지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라크 뭐 반군 세력 확대, 오바마 결국 이라크 반군 공습 승인, 네. 미군 철수 2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것들. 자, 좀 더 읽어보면요. IS가 이제 이라크 최대의 댐과 기독교 마을을 장악했다. 이라크전 31개월 만에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뭐, 요것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우리 증시 보게 되면은 이날 장중에 1% 정도 빠졌었네요. 빠지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장중에 한 0.7% 가볍게 살짝 쉬어갔습니다. 가볍게 빠졌다가 또 그게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서 바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보면은 다 단기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다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 8월 달입니다. 이때는 미국과 북한의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때 이 뉴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화염. 분노. 그죠?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빡친 거죠, 쉽게 말해서. 극렬한 반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자, 앞서 북한은 또 이제 IRBM이라는 미사일을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제법 좀 세게 나갔죠. 위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보면은 이거 도널드가 했던 말이구나. 도널드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거, 이거 북한이 했던 게 아니라 도널드가 했던 것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니까 북한이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고 맞대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그날 우리
코스닥 증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뉴스가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있을 때면 항상 최저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딱 주가가 저점 찍는 그 부근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일까? 우연도 아니고 지금 계속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 2% 빠졌다가 그 진지바닥이었어요. 바로 올라갔죠. 신기하죠? 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자 뉴스. 오늘자 뉴스 아까 보여드렸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이 뉴스가 또 나온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까지 강의를 진행했어요. 거의 뭐 3-4시간 장장 3-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총 5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4개구나. 네, 요거 여기서 코스닥 왜 빠졌나 원인은 이 시황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최근의 쌍바닥 조정은 말 그대로 그냥 저점 매수 기회일 뿐이다.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결국 매수 기회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마침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과거에 있었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들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뉴스 체크해드렸고 뉴스 날짜 그리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보여드렸잖아. 확률상 어때요? 다음주 월요일날 저점 찍고서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때까지 사례들 보면은 뭐 뉴스가 나왔을 때가 항상 딱 보면 저점이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바로 올라갔었죠. 그죠 여러분들? 예. 거의 100% 확률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단발성으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 잠깐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당장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네. 바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바로 급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라면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 더 빠지면은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저항선도 잘 맞추고 지지선도 잘 맞추잖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맞추지 않습니까? 신이 아니니까 100%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13,500 한 10포인트? 네. 한 번 더 빠지면 13,510 대략 500 요 정도 보이네요.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라면 이 부근 정확하게 이걸 딱 찍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부근이 저는 나름 다음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네, 지지라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3,791에서 얘가 멈췄는데요. 네, 지금 745포인트도 1차고요. 적어드릴게요. 자,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2일이죠. 네. 토요일 특공개미 이거는 주간입니다. 주간. 주간인데 나스닥 지지라인 1차 이미 찍었어요. 네, 제가 이미 찍었으니까 여기가 13,745포인트 부근 13,745포인트 부근이고요. 2차 말씀드릴게요. 2차는 한 번 더 빠질 경우에 13,510포인트 부근. 네. 이 정도를 저는 지지라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지지를 받는 게 이 정도 저는 지지를 보고 있고 일단은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뭐 주말 동안에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코스닥 지수도 다음 주에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잠깐 보면은요 0.6% 빠지면서 끝이 났어요. 0.6%. 그럼 이제 뭐 큰 이슈가 없으면 다음 주에 개파락 출발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국채금리가 뭐 당연한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런 직접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채금리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금리 인상, 아무래도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7.3%까지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도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2년물도, 특히 2년물 많이 올라갔고 10년물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국채금리가 빠졌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약간은 완화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우리 코스닥 지수가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닥이 여기서 한번 더 빠진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다들 궁금들 하실 텐데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할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은 코스닥의 경우에 860 한 5포인트 부근? 네, 865포인트 부근이 좀 보이네요. 제가 어제도 기억나시죠? 우리 코스닥 지수가 개파락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이거 맞췄잖아요. 제가 어제 그 미리 말씀드렸던 게 884포인트 부근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그 맥점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시초가는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시초가는 주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갭 상승이라든지 갭 하락을 할 적에는 맥점 부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지지 맥점이 884였었는데 884 부분, 885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884포인트 부분에서 지지 예상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제로 지지를 받았고 다시 빠지긴 했으나, 네, 이게 맥점을 잘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 잡아야 맥점을. 제가 이제 지금 잡아드리는 맥점은 이제는 저는 865 정도를 제시해 드릴게요. 865 대충, 네, 이 부분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금요일날 종가가 877포인트였었어요 865까지 가게 되면 대략 마이너스 1.3%, 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일단은 미국 증시가 2% 이상 급락을 했지만 다들 기억하시죠? 금요일날 이미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 갔었어요. 그게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스닥이 2%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중에 1%는 우리 이미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대략 마이너스 한 865포인트, 이렇게 금요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37% 정도, 이 정도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제가 보는 맥점이에요. 네, 이 정도로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무참히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884, 883, 883과 884 부분에서 대충 지지받는 모습이 조금씩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린 865를 시작하자마자 무참히 깨버린다, 혹은 이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좀 좋지 않아요. 한참 낮은 가격. 네. 그래서 865가 깨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854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저도 최저점이 얼마가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지지 맥점 두 개를 제시해드리자면은 하나는 854, 요 정도로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네. 865까지 가게 되면은 1.37인데 854까지 가게 되면은 2.62%가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몇 프로 빠졌죠? 나스닥이 2.78 빠졌구나. 2.78. 잘하면 그죠? 네,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이 두 개,
865 그리고 854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1차 코스닥 지지는 1차 865 포인트, 2차는 854포인트 분입니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심플하게 지금의 작금의 조정은 뭐다? 그냥 저점을 높이기 위한 쌍바닥 조정이다. 쌍바닥 조정이다. 네. 이번에 쌍바닥 구간에는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래요. 여기는 홀딩 자리, 그리고 매수하력 있으면은 계속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될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새벽에 진행했었던 영상 꼭 청취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주 시장 전망 있죠? 여기 대머리 아저씨가 막 고통스러운 사진, 이 썸네일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확률, 결국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상 다음주 조정이 끝나 마무리되면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마 이 영상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때 인버스를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에 보시면 2월 10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유로방에서는 지수가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버스가 뭔지 아시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건 ETF 상품이에요. 일반 주식처럼 매수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네, ETF. 그래서 지수의 조정이 예상될 때는 주식을 다 팔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완전 잠깐 빠졌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조정에 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해지라고 하죠. 조정이 예상될 때에 하락했을 때의 수익이 나는 상품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목요일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무려 15에서 20% 강력 매수하는 거죠. 비중 배팅을 해놨어요. 했다가 다음날 11일날 실제로 제 예상대로 미국 증시가 빠졌고 코스닥은 갭 상승했죠. 요거. 그러니까 코스닥이 갭 하락 출발하니까 이 ETF는 선물 인버스는 갭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가 있었죠.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제법 짭짤했습니다. 네.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4,930원이었었는데 그날 아침에 딱 4,930원 찍었었고요. 오후장에는 45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아침에 다 팔았고요. 아침에 전량 착시를 해줬고 오후에 또 산 거죠. 오후에 제가 재매수를 들어갔어요. 보시면. 근데 이제 목요일에는 15에서 20%만 사라고 그랬고요. 어제 금요일에는 제가 20에서 25% 더 많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왠지 우리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질 것 같더라고요. 차트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더 사라고 시켜드렸는데, 매수단을 드렸는데, 역시나 미증시가 빠지면서, 네, 월요일날 우리 유로방은 또 이걸로 해지 거래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고, 여기 잠깐 이거 보시면은, 네, 이거 이제 우리 유료방 카톡을 캡처한 건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3시에 제가 이렇게 3시 이때 오후 2시 42분에 올려드렸습니다. 3시에서 3시 15분까지는 관망할게요. 인버스 매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분봉이요 48분경에 살짝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반등이 약하면 하방으로 본다, 강하면 상방 볼 거다 그랬는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종가관리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버스 사는 게 맞다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네. 메시지를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이제 못 잡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4,930원이라도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의 단위가 보시면은 시간의 단위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죠.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의 단위가에서 30원에서 무려 20만 주 정도가 체결됐어요. 30원에. 메시지를 좀 늦게 보신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매수를 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삼지번에 매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로방은 지금 지수 하락에 최대 25%까지 비중 베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지 거래를 하고 못하고 정말 차이가 커요. 해지 거래를 해놓게 되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고 그만큼 일반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빠지는 게 손실이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유로방은 지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올라갈 자리라고 생각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고 빠질 자리라 생각되면은 인버스도 삽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 진바다 찍었을 때 레버리지도 막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이제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유 중인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홀딩 관점이죠. 왜? 그러니까 인버스를 저희가 유로방에 매수 사인 되었던 거는 단기적으로 팔려고 단기 관점이에요.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쌍바닥을 예상하고서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짧게 보려고 매수를 한 거고요. 지수는 전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보는 입장이라 레버리지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